엄마, 이제 요양원 가셔야 해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70년을 살아온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치매 진단서도 받았잖아요. 집은 우리가 팔아서 요양원 비용 낼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새벽 시장에서 김밥 장사하며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며 대학 보낸 제 두 자식이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린 척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70평생 모은 제 재산이 그들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한평생 자식 바라기로 살아온 어머니의 차갑고도 철저한 복수가. 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신경과 병원. 박영자 환자분, 들어오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떨리는 척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앉자마자 제 옆에 앉은 딸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어제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외출하셨고, 그저께는 같은 말을 10번도 넘게 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불조심을 생활화해온 사람이에요. 1964년 10살 때 화재로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후로 단 한 번도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자꾸 없어져요. 어디 쓰셨는지도 기억 못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아, 그게. 저는 일부러 머뭇거렸습니다. 사실은 잡곡밥에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구이를 먹었어요. 70세가 되어도 제 입맛은 살아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답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100에서 7씩 빼보세요. 100, 93, 86. 저는 일부러 79에서 멈췄습니다. 사실 암사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예요. 새벽 시장에서 30년간 장사하면서 계산기보다 빠르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시계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는 일부러 숫자를 몇 개 빠뜨렸습니다. 1시간의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그 순간 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대로요. 선생님, 그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다음 주에 정밀 검사 결과 나오면. 빨리 좀 부탁드려요. 저희가 요양 준비를 해야 해서요. 진료실을 나오는 딸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94년 겨울, 병원 입원실. 여보,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먼저 가서. 40살의 나이에 과로로 쓰러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영자야, 우리 애들 잘 키워줘. 대학까지 꼭 보내주고. 걱정 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 대학 보낼게요. 그렇게 부탁만 하고는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어요. 그때 큰딸 지연이는 중학교 2학년, 아들 민수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어요. 사업 실패로 생긴 3천만 원의 빚. 1990년대에 3천만 원이면 서울 변두리 작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시장에 나가 리어커를 끌며 김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겨울 새벽에 칼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손이 얼어서
김밥을 말 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모, 김밥 하나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손님들에게 웃으며 김밥을 팔고 집에 돌아와서는 애들 아침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다시 시장 나가고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지연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울었어요.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그래, 그래. 우리 딸 잘했어. 엄마가 등록금 다 대줄게. 등록금은 한 학기에 300만 원. 저는 김밥 한 줄에 2,000원씩 받으며 하루에 200줄을 팔아야 겨우 40만 원을 벌었어요. 손이 부르텄습니다. 허리가 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제 딸이, 제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잘 살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도 3년 후 대학에 들어갔어요. 엄마, 나도 누나처럼 좋은 회사 들어갈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아들. 엄마는 너희들만 잘 되면 돼. 하지만 대학 졸업 후 애들은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그랬던 걸 제가 몰랐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잠시의 회상은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날려가 버렸습니다. 엄마, 왜 멍하니 서 계세요? 빨리 가요. 차에 타자마자 딸이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야. 엄마 치매 맞대. 의사가 진단서 써준다고 했어. 스피커폰에서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됐네. 그럼 이제 진행하자. 엄마 집 감정평가부터 받고. 오빠, 엄마 듣고 있어. 아, 엄마 어차피 기억 못하잖아.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차가 제 집 앞에 멈췄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30평 아파트. 20년 전 김밥 장사로 모은 돈의 전부를 쏟아부어 산 집이었어요. 엄마, 들어가세요. 내일 부동산 아저씨가 올 거예요. 부동산? 네, 집 얼마나 하는지 알아봐야죠. 엄마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집에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하느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30년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5개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을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시중은행 통장과 저축은행 통장에 5억 정도가 있었고 입출금 통장에는 비상금으로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2억 5천 정도, 부동산 임대 수익이 매달 3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기 서류들. 시가 15억 상당의 경기도 파주 토지 3,000평가, 8억 상당의 강원도 춘천 상가 건물, 12억 정도 되는 제주도 땅 2,000평, 대충 헤아려 42억이 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70평생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김밥 장사로 번 돈으로 부동산에 조금씩 투자했어요. 자식들은 꿈에도 모릅니다. 새벽 시장에서 김밥이나 파는 무식한 엄마가 이렇게 큰 재산을 모았다는 거요. 저는 통장들을 다시 금고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치매 걸린 어머니 역할 제대로 해보자. 그날 밤부터 저의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잠옷 차림으로 거실을 서성였어요. 엄마, 왜 옷도 안 갈아입으세요? 출근 준비를 하던 딸 지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이요, 엄마. 어제도 물어보셨잖아요. 그랬어? 기억이 안 나네. 저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며 가방을 챙겼어요. 엄마, 저 출근해요.
혼자 계실 수 있죠? 응, 걱정 마라.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조깅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70세지만 저는 매일 아침 한강공원을 3km씩 걷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최순자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순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우리 나이에 뭐 별일 있겠어요? 저희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영자 씨, 딸이 요양원 보낸다는 소문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네. 왜요? 건강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영자 씨가 치매라니 말도 안 돼요. 어제도 우리 윷놀이 할 때 계산 제일 빨리 하셨잖아요. 순자 씨가 깜짝 놀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예. 제가 지금 애들한테 치매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순자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자식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 세상에.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순자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영자 씨,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제대로 보여줘야죠. 탐욕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들 민수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아니, 아직. 엄마, 요즘 자꾸 식사를 거르시네요. 이러니까 치매가 오죠. 민수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근데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민수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뭐니?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엄마가 치매 진단 받으셨으니까 재산 관리는 저희가 해야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법률 용어로 가득했지만 핵심은 간단했어요. 모든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자녀들에게 위임한다. 엄마, 빨리 찍으세요. 저 회사 가야 해요. 민수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어요. 하지만 찍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치매 걸렸다고 해서 바보는 아니야. 예. 이거 위임장이 아니라 재산 포기 각서잖니.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치매 걸리셔서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나 치매 아니야. 엄마, 나가. 당장 나가.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서류를 챙겨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7시 딸 지연이가 낯선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이분은 법무사님이세요. 법무사? 네, 어르신. 저는 김성민 법무사입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엄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해요. 거실에 앉자 지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치매 진단 받으셨잖아요. 이대로 가다간 엄마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사기꾼들한테 속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후견인을 정해야 해요. 저랑 오빠가 엄마 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어르신,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르신을 위한 거예요. 저는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서류인지 법무사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서류에 서명하면 저는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됩니다. 제 통장, 제 부동산,
제 모든 재산이 자식들 손에 넘어가요.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때요, 엄마? 간단하죠? 딸이 웃으며 펜을 건넸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안 돼. 예. 내가 치매 걸렸다고 해서 내 재산을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순 없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판단력이 없으시잖아요. 판단력 없는 사람이 이 서류가 뭔지 알겠니? 제가 서류를 집어던지자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법무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나가요. 당장 나가. 저는 법무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지연아, 이게 내가 엄마한테 할 짓이니? 엄마. 딸의 눈에서 처음으로 당황하는 빛이 보였어요. 30년 전 내 아빠 돌아가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나가서 손이 얼어터지도록 김밥 만들어 팔았어. 그 돈으로 너 대학 보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김밥이 얼어버리면 내 몸으로 녹여가며 팔았어. 손님들이 따뜻한 김밥 먹어야 한다고. 엄마, 그건 너 서울대 입학금 300만 원 엄마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니? 밤새 김밥 1000줄을 만들어서 팔았어.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내 딸 대학 보낸다는 생각에 행복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니? 엄마 재산 빼앗으려고 법무사까지 데려와? 지연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법무사가 조용히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위해서 나가. 당장 나가. 딸이 눈물을 흘리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눈물이 거짓이라는 것을.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됐구나. 다음 날 저는 오래된 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한법률사무소. 영자 언니, 오랜만이다. 해숙이는 입구까지 나와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김혜숙 변호사, 제 고등학교 후배이자 평생 친구였습니다. 혜숙아, 도와줘. 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자식들의 배신, 치매 진단, 후견인 서류까지. 혜숙이 듣고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런 페륜아들을.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정말? 당연하지. 우리 50년 지기인데. 근데 언니. 혜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복수하고 싶어? 응. 그럼 제대로 준비해야 해. 애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날부터 저희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 후 저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둘 다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생각해봤어. 너희 말이 맞는 것 같아. 예. 엄마 혼자서는 재산 관리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을 썼어. 순간 두 자식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열어봐. 지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본인 박영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마포구 아파트는 딸 지연에게 상속한다. 예금 및 적금 전액은 아들 민수에게 상속한다. 기타 재산은 두 자녀가 균등하게 분할한다. 엄마. 지연이가 유언장을 읽고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를 잘 모실게요. 그래,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도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감동이 아니라 탐욕 때문이라는 걸.
근데 엄마, 혹시 다른 재산은 없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재산? 뭘 말하는 거니? 아니에요. 그냥 엄마한테 있는 게 이 집이랑 통장에 있는 돈밖에 없어. 너희들도 알잖니. 아, 네. 민수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정말 몰랐어요. 제게 42억의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것을. 그럼 엄마,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요. 엄마 요양원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고요. 지연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고맙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김혜숙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수가 미끼를 물었어. 잘했어. 언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한 달 후 저는 일부러 자식들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응, 나 춘천 가야 해. 춘천은 왜요? 임대료 받으러. 저는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어요. 엄마, 무슨 임대료요? 지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가. 상가 임대료.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춘천에 상가가 있어요? 아, 아니야. 착각했나 봐. 저는 황급히 말을 바꿨어요. 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몰래 엿들으니 두 자식이 통화하고 있었어요. 오빠 엄마가 춘천에 상가 있다고 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가 치매 걸려서 헛소리 하는 건지. 아니야. 확인해 봐야 해. 다음 날부터 자식들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춘천의 부동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박영자라는 분 명의로 된 상가 없나요?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춘천역 앞 상가 건물. 얼마짜리예요? 시세가 8억 정도 되는데요.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8억? 급히 지연에게 전화했어요. 누나, 큰일 났어. 엄마가 춘천에 8억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대. 뭐라고? 그것뿐이 아니야. 파주에도 땅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 지연이 황급히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춘천 상가와 파주 토지, 그리고 제주도 땅까지. 시가로만 35억이나 되는 부동산을. 세상에.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새벽 시장에서 김밥이나 팔던 엄마가 이렇게 큰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니. 민수야, 우리 큰일 났어. 왜? 엄마 유언장에는 집이랑 통장 얘기밖에 없었잖아. 근데 이렇게 큰 재산이 숨어 있었어. 그럼 어떡해? 유언장을 다시 받아야 해. 이번에는 모든 재산을 포함해서. 두 자식은 그날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유언장 다시 써야 해요. 지연이가 새 유언장 양식을 들고 왔어요. 왜? 저번에 쓴 거 있잖니. 엄마, 춘천 상가 있잖아요. 그리고 파주 땅, 제주도 땅도요. 제가 놀란 척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엄마, 숨기지 마세요. 우리 다 알아요. 민수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이런 큰 재산을 숨기시면 어떡해요? 세금 문제도 있고. 어서 새 유언장에 서명하세요. 모든 재산을 저희한테 상속한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본인 박영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마포구 아파트, 춘천 상가 건물, 파주 토지와 제주도 토지를 포함한 모든 예금 및 적금, 주식 전부를 딸 지연과 아들 민수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 여기 서명하세요, 엄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왜요? 너희들은 재산만 바라보는구나.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나가. 당장 나가. 저는 유언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엄마, 너희들이 원하는 게 재산이지 엄마가 아니잖아. 두 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좋아요, 엄마.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죠. 지연이 차갑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민수도 따라 나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2주 후 법원. 자식들이 저를 상대로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제기한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재판기일이 잡혀 김혜숙 변호사와 법원에 나갔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어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의사 진단서도 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도 충분합니다. 그래서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김혜숙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영자 씨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김혜숙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것은 3일 전에 받은 정밀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박영자 씨의 인지 능력은 정상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지연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이것은 박영자 씨가 최근 6개월간 작성한 재산관리 장부입니다. 장부에는 제가 손으로 쓴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춘천 상가 임대료, 파주 토지 세금, 제주도 땅 관리비까지 날짜별로, 금액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정확한 장부를 쓸 수 있을까요? 판사가 장부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게다가 김혜숙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박영자 씨는 최근 3개월간 재테크 강의를 수강했고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금융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재판장님, 이 정도면 박영자 씨가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영자 씨,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치매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엄마, 지연이 소리쳤어요. 다만, 제 자식들이 제 재산만 노린다는 걸 알고 시험해 본 겁니다. 엄마, 그게 무슨... 너희들은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었어. 저는 차가운 눈으로 두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박영자 씨는 완전한 행위 능력자로 인정됩니다. 땅땅땅. 망치 소리와 함께 자식들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지연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설명 좀 해주세요. 뭘 설명해? 엄마가 치매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 저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너희들이 먼저 거짓말했잖니. 내가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갔다고 같은 말을 10번씩 한다고. 그건 너희들의 거짓말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어. 그래서 나도 거기에 맞춰 연기를 해준 거야. 민수가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30년을 넘게 너희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어. 엄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만들 때 손이 얼어서 김을 말 수도 없었어. 하지만 참았어. 내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겨울 추위에 떨면서도 여름 더위에 땀 흘리면서도 웃으며 장사했어. 너희들 등록금 벌려고. 엄마, 죄송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너희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엄마, 이제 편하게 쉬세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그렇게 말했었지.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뭐가 돌아왔어? 명절 때 1년에 2번 보는 게 전부였어.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엄마, 저희가 바빠서. 바빠서? 바쁜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난 너희들 생각하며 매일 살았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치매 걸렸다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 달려왔지. 재산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너희들이 밤에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두 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재산 빨리 정리하자. 요양원 보내면 집 팔 수 있다. 그런 얘기들 다 들었어. 엄마,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너희들은 신경 꺼.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자식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해숙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언니, 속이 좀 후련해? 응,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어요. 그래도 자식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기도 하고. 언니, 해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 잘못한 건 언니 애들이야. 알아. 하지만 언니는 내가 잘 알잖아. 충분히 좋은 엄마였어.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언니를 위해 살아. 70년간 자식들 위해 살았으니 남은 인생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저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물들인 강물이 아름다웠습니다. 혜수가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봉사활동. 봉사활동? 응. 나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도와주고 싶어. 특히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분들. 김혜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우리 언니답네.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장학재단? 응.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도와주는 거야. 특히 한부모 가정 학생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그랬잖아. 남편 없이 혼자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언니, 그런 엄마들이 덜 힘들게, 그런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그렇게 살고 싶어. 혜숙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멋진 계획이야.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제 재산 중 20억을 기부해서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부모 가정을 지원했어요. 어느 날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한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희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시는데 이 장학금 덕분에 대학을 다닐 수 있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렴. 네, 저도 나중에 이사장님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울 거예요. 학생의 환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1년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뭐하러 왔니? 엄마, 할 말이 있어서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가자. 거실에서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이혼했어요. 뭐?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제 직장 동료랑.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했는데
남편이 재산을 다 숨겼어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엄마. 혼자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지연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희를 키우셨는지.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두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연이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돈만 보고 재산만 보고 정작 엄마는 안 봤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용서해 주세요, 엄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아. 네, 엄마. 일어나.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아니? 네. 30년을 바쳐서 키웠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도 넌 내 딸이야. 엄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너는 내가 10달을 뱃속에 품었던 내 딸이야. 지연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엄마. 뭐든지 할게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살아.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 엄마가 도와줄게. 김혜숙 변호사한테 부탁할게. 엄마, 고마워요. 대신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보러 와. 재산 때문 말고 그냥 딸로서. 네, 꼭 그럴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개월 후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엄마, 회사 그만뒀어. 왜? 엄마 말이 맞았어. 돈만 쫓아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그래서 새로 시작하려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응. 어려운 청소년들 취업 도와주는 일. 급여는 적지만 보람 있을 것 같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자주 보러 갈게. 누나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우리 애들이 변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요.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6세가 되었어요. 희망 장학재단은 더 커져서 매년 500명의 학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군데? 문이 열리면서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2명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저희 기억하세요? 누구시죠? 5년 전에 장학금 받았던 김준호예요. 저도 같은 해에 장학금 받았던 김설아입니다. 아, 저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5년 전 희망재단이 처음 시작했을 때 장학금을 받았던 첫 번째, 두 번째 학생이었습니다. 준호야, 설아야, 이렇게 컸구나. 네, 덕분에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이거 받아주세요. 준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 첫 월급이에요. 이사장님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니야, 이건 너네 월급인데.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저한테 주신 게 얼마나 큰지. 돈으로 갚을 순 없지만 이 마음만이라도 받아주세요. 설아가 분홍색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또 뭐니? 제 첫 월급으로 이사장님 한복을 한 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고마움에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준호야. 잘 입을게, 설아야. 이사장님, 저희도 나중에 이사장님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울 거예요. 그래, 꼭 그렇게 해라.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해 추석, 저는 처음으로 자식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지연이가 음식을 한 보따리 들고 왔어요. 엄마, 제가 직접 만든 잡채하고 갈비예요. 맛있을 거예요. 그래, 고맙다. 민수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전 엄마 좋아하시는 곶감 사왔어요. 어머,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엄마. 제 월급으로 산 거예요. 손자, 손녀들도 함께 왔어요. 할머니, 오,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송편을 빚었습니다. 할머니, 저 모양 좀 봐요. 잘 만들었죠? 그래, 잘했어. 우리 손녀 최고야.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 앉았습니다. 자,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엄마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식사를 하면서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엄마 재산만 보고. 지연아, 그 일로 너도 많이 배웠잖니. 이제 좋은 사람 됐으면 된 거야. 민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효자할게요. 그래, 믿는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딸이 물었어요. 엄마, 행복해요? 응? 요즘 엄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행복해. 진짜 행복해. 다행이에요, 엄마. 너희들도 변했고, 재단 일도 보람 있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 지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였어요. 저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자식들이 변했다. 진심으로. 처음에는 재산 때문에 후회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로 반성했고 정말로 변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80여 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 남은 인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식들과 손주들을 사랑하며 살겠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진짜 유산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당신 보고 있어요? 우리 애들 이제 제대로 됐어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똥별이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수고했어, 영자야. 정말 수고 많았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희망 장학재단 6주년 기념식. 500명의 장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사장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70년을 넘게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제 자식들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했고 그들도 변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명예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랑과 용서는 영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객석에서 지연과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이 물었어요. 엄마, 후회 안 해요? 재산 거의 다 기부하신 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이보다 더 잘 쓴 돈은 없는 것 같아. 엄마, 돈은 쓰는 곳에 가치가 있는 거야. 나 혼자 쓰면 뭐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더 중요하지. 엄마가 정말 멋있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받은 만큼 베푸는 삶.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웃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 씨, 이거 좀 드세요. 김치 담갔는데. 어머,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가고 싶은데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내일 아침에 같이 가요. 집에 들어와서 저는 거실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옛날 사진,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최근에 찍은 손주들 사진. 여보, 나 잘 살고 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탐욕에 눈먼 자식들에게 배신당했지만 결국 용서하고 화해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용서, 그리고 함께함. 우리 모두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